대부분의 10대 소녀들이 꿈꾸는 것, 그것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도피해 결혼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캐롤라인 크라우치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다니던 고작 15세의 어린 소녀는 자신의 학교 위로 헬리콥터를 몰고 다니던 27세의 재력가 파일럿의 구애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사랑을 쟁취한 두 사람은 도피 후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동화 속 사랑처럼 보였던 이 이야기는 곧 온 세상을 기만한 살인 사건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던 아테네 외곽의 한 집. 하지만 그 안에서는 그리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새벽 4시 30분 그리스 아테네 외곽 글리카네라 교회에 새든 2층 주택에 살던 차랄람보스 아나그노스토플로스 일명 바비스가 끔찍하게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바비스가 미처 반격할 틈도 없었습니다. 후드를 뒤집어 쓴 채 신원을 숨긴 3명의 남성이 그를 덮쳐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이들은 권총으로 무장했고 지체 없이 바비스를 결박한 후 덕트 테이프로 눈을 가렸습니다. 침입자들이 그의 아내인 19세 캐롤라인 크라우치에게 향했기에 그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소란은 근처에서 잠자고 있던 생후 11개월 된 딸을 깨웠습니다. 그리스 및 알바니아 어경을 사용하던 침입자들은 돈의 위치를 반복해서 추궁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이것이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닌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살인으로 끝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캐롤라인 크라우치는 2001년 12월 12일 아테네에서 은퇴한 엔지니어 데이비드 크라우치와 수잔 델라코스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겨우 8살 때 가지고 있는 해안 풍경에 매료된 부모님을 따라 알로니소스 섬으로 이주했고 그곳이 캐롤라인이 성장한 곳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스쿠버 다이빙과 수영을 즐기는 해변 생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녀는 2017년 성금요일 퍼레이드에서 미래의 남편 바비스를 만났습니다. 당시 바비스는 상업용 헬리콥터 조종사였고 캐롤라인은 15세였습니다. 3년 뒤인 2019년 11월 15일 두 사람은 포르투갈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살해당하기 며칠 전 바비스와 캐롤라인은 함께 땅을 구입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 자신들과 어린 딸을 위한 꿈의 집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땅 구매를 위해 캐롤라인은 부모님에게서 5만 유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건축 비용을 위해 부부는 약 1만 유로를 집에 현금으로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대중들은 파산 위험이 상존하는 은행을 크게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캐롤라인 역시 현금 보관에 대해 비슷한 관점이었을 것이며 5월 11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비스와 캐롤라인은 딸과 함께 공포에 시달렸고 침입자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내겠다며 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닥쳐온 심연을 끝내기 위해 바비스는 지극히 비전통적인 장소인 돈의 은닉처를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침입자들은 모노폴리 보드게임 상자를 열었고 바비스와 캐롤라인이 꿈의 집을 위해 모아둔 모든 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입자들은 방마다 돌아다니며 귀금속과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계속해서 약탈했습니다. 강도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지만 바비스와 캐롤라인은 가진 모든 것을 내준 상태였습니다. 절박함과 공포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과 딸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비스는 눈이 가려진 상태였지만 침입자들이 11개월 된 아기에게 권총을 겨누는 상황과 함께 아내의 비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결박을 풀기 위해 계속해서 벌버둥쳤습니다. 하지만 목에 감긴 밧줄이 조여지면서 그는 의식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침내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가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는 남자들이 집을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소리는 어린 딸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30분 후 바비스는 콜을 이용해 간신히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었고 긴급 서비스에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바비스는 울부짖으며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위치를 알렸습니다. 입이 덕트 테이프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통화 전체는 웅얼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상담원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강도들이 들어왔어요 가 바비스가 말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침입자들이 바비스와 캐롤라인의 집에 침입한 지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오전 6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목격한 것은 끔찍함 그 이상으로 정의될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내부, 거실과 주방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서랍들은 열린 채 텅 비어 있었고
옷가지와 다른 소지품들이 공간 전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돈을 숨겼던 모노폴리 상자가 열린 채 있었습니다. 구조대는 또한 거실 소파 위에서 보안 카메라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벽에서 강제로 뜯겨나간 듯 보였습니다. 카메라 본체는 소파 위에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계단에는 흰색과 갈색이 섞인 허스키 강아지의 사체가 목줄에 목이 졸린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비스는 안방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눈과 입은 목까지 닿는 덕트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고 손과 발은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캐롤라인 크라우치가 얼굴을 아래로 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후 11개월 된 딸은 옆에서 울면서 손뼉을 치며 엄마를 깨우려는 듯 몸을 밀고 있었습니다. 캐롤라인은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딸은 명백히 괴로워하는 상태였지만 겉으로는 다친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구조대는 캐롤라인의 창백한 피부색을 빠르게 확인하고 그녀가 살해당했음을 파악했습니다. 바비스는 결박이 풀리고 지난 5년간 사랑했던 아내의 시신을 보았을 때 눈에 띄게 충격에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아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바비스에 대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진술과 범죄 현장의 상태를 바탕으로 경찰은 4명의 남성이 존재했다고 추정했습니다. 3명이 집에 침입했고 1명이 밖에서 망을 봤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도주까지의 전체 사건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1. 침입차들은 집 뒤편으로 이어지는 비포장 도로를 통해 주택에 접근했습니다. 2. 뒷문 침입에 실패하자 지하실 창문의 보안핀을 제거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3. 주택에 침입한 후 그들은 가족의 7개월 된 허스키 록시를 목줄로 목졸라 살해했습니다. 4. 3명의 남성은 바비스와 캐롤라인이 잠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 그 후 그들은 집을 파손시키고 모노폴리 상자에서 돈을 훔쳤습니다. 6. 떠나기 전에 그들은 베개로 캐롤라인의 얼굴을 덮어 질식시켜 살해했습니다. 7. 바비스가 의식을 잃고 깨어나기를 반복했기 때문에 침입자들은 그가 사망했다고 가정하고 목격자를 남기지 않았다고 믿으며 떠났을 수 있습니다. 캐롤라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그것은 순간적인 경험이 아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0세 여성인 그녀는 약 6분 동안 지속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전신에 걸친 멍은 저항의 흔적을 보였으며 입과 혀에 난 상처는 날카로운 물체가 사용될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성폭행의 징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부부의 집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입자들이 남긴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응급구조대원이 집에서 발견한 유일한 단서는 침입자 중 한 명의 후드였습니다. 바비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후드가 벗겨졌을 것이라고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 작은 증거는 당시 상황에서 바비스가 범인을 잠깐 엿볼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바비스가 제공한 세부 정보에 기초하여 과체중, 피부색이 어둡고 키가 큰 개인을 묘사하는 몽타주가 작성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비스는 사용단 2가지 촌기, 검은색 권총과 은색 콜트를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침입자들은 현금 1만 유로, 그리고 2만 유로 상당의 보석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것이 가족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간을 기다렸던 전문가 범죄자들의 소행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아가 경찰 대변인은 이 사건을 잔혹하고 폭력적이라며 감정 결여와 강력한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사람의 소행으로 분류했습니다. 수사 디테일이 드러날수록 수많은 추측이 뒤따랐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른 핵심 질문은 돈이 동기였다면 왜 살인이 필요했는가? 였습니다. 일부 추측은 침입자들이 마약에 취해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거나 캐롤라인이 그들을 보거나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킥복싱 검은띠였던 캐롤라인이 저항하고 반격했기 때문에 침입자들이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심지어
11개월 된 딸의 관자놀이에 총이 겨눠지자 캐롤라인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경각을 울렸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추측이었지만 수사관들은 한 가지는 확신했습니다. 공격은 계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침입자들이 부부가 집에 돈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가정에 기초하여 경찰은 바비스와 캐롤라인의 내부 관계자들을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갱들이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문과 병행하여 인근 주택과 사업장의 세교 카메라 영상도 검토되었습니다. 영상에서 경찰은 살인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 부부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어두운색 자동차와 그 뒤를 따르는 오토바이를 확인했습니다. 캐롤라인 크라우치는 살해된 지 사흘 만에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매장지는 부모님이 사랑에 빠졌고 그녀가 정장했던 곳과 같은 그리스 알로니소스 섬이었습니다. 바비스는 아내에게 경의를 표하며 캐롤라인을 만난 것은 자신에게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그녀가 자신을 사랑해준 것은 더 큰 행운이었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의 딸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우리 딸은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 채 자라게 될 것입니다. 바비스는 캐롤라인이 자신의 삶의 기쁨이었으며 그녀는 딸을 통해 언제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캐롤라인의 장례식이 진행되던 그 시각, 그리스 북동부에서 한 차량이 정기 검문 중에 멈춰 세워졌다. 운전자는 36세의 조지아 국적 남성 조르지 카라이슈빌리였다. 그는 여권을 제출했지만 그것은 곧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캐롤라인의 살인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을까? 조사 결과 그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위험한 범죄자였다. 지난 6개월 동안 아테네 전역에서 12건의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이 수배 중이던 인물이었다. 특히 그중 3건은 바비스와 캐롤라인이 살던 지역에서 발생했다. 그중 하나는 12월 그는 3명의 공범과 함께 집의 뒷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바비스 부부의 사건과 매우 유사한 수법이었다. 그들은 여성 거주자를 머리채를 잡아 끌며 목을 끌어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날 그들은 현금 1만 달러와 귀중품을 훔쳐 달아났다. 다음 범행은 3월 7일 바비스와 캐롤라인이 희생자가 되기 불과 2달 전이었다. 그들은 노 부부와 가정부를 포함한 4명을 묶고 현금과 고가의 물품을 탈취했다. 이러한 패턴만 봐도 범인의 가능성은 충분했다. 게다가 바비스의 진술을 바탕으로 그려진 몽타주와 카라이슈빌리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의 전과 기록, 구귀의 도주 시도, 그리고 몽타주와의 유사성, 모든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은 확신했다. 드디어 범인을 잡았다. 카라이슈빌리는 체포되어 나흘간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강압이 동반된 신문도 있었다. 그는 반복해서 캐롤라인의 집에 침입한 사실을 부인했고 캐롤라인 크라우치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의 증거는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했다. 그는 살인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석방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살인 전담반 소속의 경찰관 3명이 강등되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이번엔 알바니아 조직범죄단에 주목했다. 처음엔 100명의 용의자 명단에서 시작해 결국 10명으로 압축했다. 이 10명은 레드리스트에 올리는 위험 범죄자 명단에 올라있던 자들이었다. 경찰은 각 용의자의 머그샷을 바비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 외에 다른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졌고 언론과 대중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인종 기반 범죄가 늘어나던 시기인 만큼 정보 부족으로 거액의 한상금조차 아무도 받지 못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공포 속에 살았다. 다음 희생자는 누구일까?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당시 언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평범했다면 이미 해결됐을 겁니다. 조사 결과 현장에서 DNA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캐롤라인의 가족은 여전히 정의를 향한 수사에 감사했고, 바비스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다른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경찰의 노력을 지지하며 언론 앞에 서서 사건이 잊혀지지 않도록 애썼다. 그는 SNS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지속적인 지지와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6월 17일 사건 발생 37일 만에 돌파구가 찾아왔다. 카롤라인이 잔혹하게 살해된 지 한 달이 넘은 그날, 알로니서스 섬에서는 조용한 추모식이 열리고 있었다. 그 자리에 형사 한 명이 나타났다. 행사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그는 남편 바비스에게 다가가 아테네로 함께 가주십시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바비스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따랐다. 그러나 그 순간 이미 경찰은 그가 스스로 쌓아 올린 거짓말의 벽을 허물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바비스는 침입자들이 지하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 창문은 어른 한 명이 겨우 손을 넣을 정도로 작았다. 그가 묘사한 범인의 체격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는 또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날 밤 아무런 소란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들이 들은 것은 단지 한 마리 강아지의 불안한 울음뿐이었다. 부서진 가구도 비명도 울음소리도 없었다. 심지어 현장에서는 지문이나 DNA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자를 묻고 남자는 방치했다는 이상한 시나리오를 내세웠다. 형사들은 점점 확신했다. 이건 외부의 침입이 아니라 내부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거실 보안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가 침입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인 새벽 1시 20분에 제거된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답은 명확했다. 오직 집안에 있던 사람뿐이었다. 카롤라인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다. 새벽 3시 58분 그녀의 심박수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4시 5분 심박수가 급격히 뛰었다. 그리고 4시 11분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바비스가 말한 살해 시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다. 바비스의 스마트폰에서도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그는 스스로 묶여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운돈 앱의 데이터는 그가 그 시간에 움직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재현했지만 그가 묘사한 방식으로 112를 누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또한 카롤라인은 죽기 몇 시간 전 딸과 함께 묵을 호텔을 예약하려 시도했다. 그녀가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젠 정말 떠날 거야.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알로니소스에서 시작됐다. 당시 바비스는 카리스마 있고 재치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부유했다. 그는 헬리콥터를 몰고 학교 상공을 돌며 소년 만화 같은 낭만으로 그녀를 유혹했다. 그때 카롤라인은 몰랐다. 그 비행이 그녀의 인생을 벼랑으로 몰갈 전조였다는 것을. 결혼 후 몇 년간 그들은 SNS에 행복한 일상을 올렸다. 세상 누구보다도 완벽한 커플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일기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와 싸웠다. 너무 심하게. 떠나고 싶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바비스는 점점 통제적이고 병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세계를 줄였다. 친구도, 가족도, 돈도 모든 연결을 끊었다. 그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를 너무 사랑해서 떠날 수 없다. 이 사랑이 나를 아프게 만들어도. 그리고 또 한 줄. 오늘 내 아기는 한 달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에게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날 밤 그녀는 죽었다. 그들의 사랑은 동화처럼 시작됐지만 끝은 지옥이었다. 기술적 진실은 거짓말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세상은 그가 만든 완벽한 사랑의 허상을 처참히 목격하게 되었다. 수사관들은 바비스에게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이 살인사건의 새로운 용의자입니다. 그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앞에는 압도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놓여 있었다. 그가 처음 진술했던 이야기들은 곳곳이 모순투성이었다. 8시간의 죽음 끝에 그는 결국 무너졌다. 바비스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의 고백은 또 다른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말했다. 5월 10일 사건 전날 밤 그와 카롤라인은 딸 문제로 심하게 다투었다고. 카롤라인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하자 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녀가 그를 밀쳤고 주먹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자신의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겁한 포장에 불과했다. 바비스는 그 자리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을 막았다. 온몸의 힘으로. 그들의 11개월 된 아기가 지켜보는 앞에서 살인은 끝났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연극을 준비했다. 그는 시체 옆에 아이를 두고 자신을 밧줄과 테이프로 묶었다. 심지어 집안의 강아지 록시까지 죽였다. 범행을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경찰에게 말했다. 벌을 받아야 합니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과는 공허했다. 그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했다. 그녀가 나를 자극했다. 나는 통제력을 잃었을 뿐이다. 그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이 사건은 곧 세계를 속인 살인으로 불렸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조차 파괴하지 않았다. 2022년 5월 법정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계획된 살인, 수사방해, 허위 진술, 그리고 동물 학대. 그는 더 이상 조종사의 미소를 짓지 않았다. 이제 그의 세계는 감옥벽 안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남겨진 것은 어머니를 잃은 한 아이, 그리고 거짓으로 세운 사랑의 자네뿐이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